네, 올해 새해 들어서 각 분야를 전망해 보면서 인플레 쇼크발 증시 혼란이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그리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로 인해서 1차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어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12월 소비자 물가인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워낙 인플레 문제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안인 만큼 오늘은 작년 12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의미를 해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12월 CPI 상승률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도 이제 국채금리 악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초의 그 인플레 쇼크, 그 국채금리 악몽 이 부분에 우리가 There is no alternative에서 티나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1차 고비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1차 고비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청문회 그리고 다음 날 발표되는 오늘이 되겠죠. 12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2차 고비는 1월 말에 이렇게 1월 25일에 있는 FOMC 회의, 올해 첫 회의죠. 이게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연체 국채금리 국채금리 악몽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서 그런지 페드는 증시 안정이다. 증시 안정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오늘 그 CPI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네. 그래서 국채금리 악몽이니까 요 두 가지 문제는 해소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시오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나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대로 레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금리의 상승세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 레벨적인 측면에서는 2년물은 0.9, 그 다음에 10년물은 1.7 단저 장고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회소는 이렇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그 증시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전부 이렇게 안정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보면 아이덴티티 문제, 정체성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세계 증시가 너무 페드, 파월, FOMC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다 하는 이런 쪽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어찌됐든 그게 현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국의 12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좀 둔화됐기 때문에 워낙 그 인플레 쇼크, 국채금리 악몽 이것이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는 좀 많이 뛰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도 오늘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기업들 실적이 우리도 지적했습니다는 아까 서 본부장께서도 코스트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실적의 그 개선폭이 굉장히 적다. 2분기에는 90%, 우수익 빼고 소시점 이하로 빼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40%대, 39%대죠. 이번에는 20%대 이렇게 돼서 이런 그 실적 악화, 실적의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제약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가장 피날레는 역시 외환시장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달러 인덱스가 95 레벨도 붕괴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핫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건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게 95도 붕괴됐죠. 네. 한때 그 97까지 바짝 들어갔다가 빠르게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인 투자자분들도 빅테크 업종 주가 하락, 국채금리 악몽, 같이 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도 연초에 많이 흔들렸는데요. 오늘은 빅테크 업종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역시 빅테크 업종도 지금 4만 선에 붕괴돼서 3만 달러대 진입하다가 지금 4만 3천까지 회복되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채금리 악몽에서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를 뺀 상황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아침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KEDI에서 KDE에서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했던 이 지수 얘기를 좀 느닷없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런 측면의 유용성이 더 높게 평가됐던 하루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미리 이제 짚어드리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 게 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78,900원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는 4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78,900원으로 동일했죠.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코스피는 4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코로나 이후에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에 의한 천스탑 증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대형주를 추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작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GBK, 미국의 빅테크 이종의 글로벌 테마 올해는 좀 변경시켰습니다는 세식을 강조하는 속에 연초부터 삼성전자 대형주 추천했던 시각에서 우리 동학개미들도 작년에 9만 원대에서 많이 이렇게 샀거든요. 뒤늦게. 그래서 작년에 8만 원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손실이 많이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그런 얘기했죠. 10만 전자 가면 우리 코스피가 3,500 간다. 네. 그리고 12만 전자 가면 코스피가 4,000을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에 따른 대표 지수의 코스피 지수의 천스탑 증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자 삼성전자 주가가 78,900원에서 그대로 있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45포인트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외국인과 얘기한 것은 이제 동학개미분들이 작년에는 대형주를 추천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한때는 삼성전자 이렇게 주주수가 500만이 육박할 정도로 갔습니다는 이렇게 그 대형주 추천했던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신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이러한 그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분은 동학개미의 투자의 스팬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외국인과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학개미도 그런 측면에서 종목에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ETF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보면 이렇게 유망업종들의 오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금융사고를 저지른다. 금융사고를 저지른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사실 천스탑 증시에서 굉장히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삼성전자에 의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천스탑 증시에서 한국의 경제 다양성 그리고 이 스타트업 저랭커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이 다양하게 기업을 올라가는 것을 그걸 흡수해주지 않느냐. 그게 경제 신진대사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그 왜곡된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대표성을 이렇게 탈피해야 하는 측면에서 때 맞춰서 사실 그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그 개발했던 KDI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 여기 ETF를 붙였습니다는 그런 상품이고요. 네. 이 지수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사실 그 우리 KDI에 구성된 항목이 보통 코스피의 종목 때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걸 나타나고 오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KDI에 관련된 ETF 상품 이런 것도 올해는 글로벌 테마 ETF의 작년에 빅테크 집중해서 좀 다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KEDI 연계된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어제 확인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달러 인덱스 95선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환율 문제도 짚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달러가 종료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대학 교수가 사실 환율이 외환위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는 현 정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한미 간 통화 수합 협정에 600억 달러가 종료되더라도 외환시장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환율이 그 1,200원 선 이런 가능해서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230원까지 보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이 수준은 가는 수준도 외환 당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이혁원 그 기재부 차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예. 사실 1200원 넘더라도 굉장히 평온하게 지켜봤던 신중하게 지켜봤던 자세 화들짝거리지 않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대응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국제금리 양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1200원대에 넘어가지고 기업들이 화들짝 놀래시기도 했습니다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다면 1200원 선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1190원 상태에서 환차익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1200원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환율이 높이 올라간다 해서 달러를 산 사람은 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손해를 빚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금리 양봉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95 레벨까지도 깨졌습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90원대인데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국이 국내에서 한국 주식의 주식을 사는 것이 환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여부와 함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상승을 탈 것이냐 하는 측면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고요. 본격적으로 CP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에 앞서서 중국의 또 물가지표가 나왔었는데 통계 조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통계를 빨리 발표하는 게 좋습니까? 늦게 발표하는 게 좋습니까? 전 앵커. 저는 늦게 발표하는 게 늦게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역시 전 앵커가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저랑 호흡이 잘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 다툼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통계는 국가 통계원에서 한 군데에서 발표합니다. 성장률이든 물가든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통계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잡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세계적 물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PI 소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시된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미국은 소비시장입니다. 미국은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도 중요합니다는 CPI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어제 이게 생산자 물가를 더 빨리 발표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 사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한 뒤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앵커 말씀대로 늦게 발표한 게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했던 중국의 12월 물가지수는 이 중국의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고 미국도 전년동월비로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타겟팅에 연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가 지표를 볼 때 전월비 이렇게 보시는 이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통화정책,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연율로 된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타겟 레이트를 비교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건 전월비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물가지표 발표하는 것은 전부 전년동월비로 통일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작년 10월이 피크였죠. 13.5%. 전부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12.9%, 어제 발표한 게 10.3%. 굉장히 2개월 만에 2%포인트 이상 생산자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은 기저효과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PPA가 되면 통제력에서 인민들의 그 전가하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CPI, 인민들의 경제 고통과 관련되는 지표지 않습니까? 여기에 1.5% 10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2.5% 올라갔습니다. 근데 11월 중순에 육중전해가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엔 15%, 1.5%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이 폭에 중국의 이렇게 이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빨리 급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의 경제 고통 지수가 집중했다는 완화돼서 불평을 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에서 경제 잘한다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사실 그런 지표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안정세를 찾더라.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살펴봤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통계 조작, 이런 거론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면 네.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 유리한 쪽으로 되면 결국 사회주가 입장에서는 통계 조작력이 나온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이 생산자 물가보다 더 떨어진다 하는 것을 지적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인민들의 지금 불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에서 전가되는 폭을 이렇게 차단시킨다 하는 측면의 얘기고, 두 번째는 자, 생산자 물가가 2개월 만에 저기 그림에서 본 게 3%포인트 이상 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시장의 일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통계의 어떤 연속성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조작이다 하는 예의가 있을 정도로 빨리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통계 조작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 말씀대로 중국은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을 경제 성장률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화 절상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지금 5% 밑으로 떨어졌던 4.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중국은 경기 부양하지 않느냐. 지금 중국이 목표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지 않습니까? 5%.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마지막으로 설정한 게 5에서 5.5%입니다. 한선도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 작년에 3분기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은 중국 수출 주도니까 수출 부양. 그러면 위안화 절하로 가야 되는데요. 절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절상.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물가를 잡기 위한 모습에서 자, 대외적인 엑스터널 샥에서 대외적 충격에서 수입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 상승 안정시켜 위안화 절상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매니지드 플로팅 시스템 관리 변동해 줄 때거든요. 2015년 7월 1일서부터 픽스드에서 고정해서 매니지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이렇게 변동성은 고시한 일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장률의 모습 가지고 성장률 낮아지면 어려우면 위안화 절하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으면 위안화 절상 이런 식으로 고여서 있는데 지난 그 3분기 이후에 물가라든가 성장률 보면 따로 올랐다 하면 성장률이 저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절상. 왜 그럴까? 중국의 현안에 있어서는 인민들의 가장 고통에 있어서는 물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행권 때 한국의 성장률이 4%다. 그다음에 장바구니 물가가 3%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장률 4%의 의미보다 물가의 의미가 더 크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더 크게 느끼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인 경기 수준을 할 때 성장률이 4%든 3%든 그거는 별로 이렇게 나한테 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장바구니 물가가 근데 중요하죠. 물가 부분에서 이렇게 변한다든가 그다음에 고용 사정이 변했다든가 이거는 나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집권당이 평가할 때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성장률은 최근에는 감안하긴 합니다는 맨 처음에 미저리 인덱스를 만들 때 경제 고통 지수를 할 때 경제 지표 중에서 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를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개념으로 고통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1분기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 4.9%인데 위안화 절상이니까 수출이 안 돼. 1분기 성장률 다음 주에 17일 날 발표합니다는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되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지금 어제 증시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률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 부담이 줄어드는 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국이 인플레 때문에 작년 3분기 성장률이 4.9% 떨어진다 위안화 절상을 시켰거든요. 네. 원래는 자 인플레 부담이 없으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위안화 절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국 증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서 주가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올라간 배경이다. 한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 17일 날 이렇게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3분기가 5% 깨졌습니다. 4분기는 지금 3%도 깨지지 않느냐. 4%도 깨지지 않냐. 3%대.
그래서 연초부터 IMF라든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IMF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착륙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최대 현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들었으니까 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17일 날 발표되는 이런 그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3%대 이렇게 나오면 곧바로 경기 부양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시장 참여들이 동학개미들이 현명하실 때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안정, 인플레 부담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 낮아져, 경기 부양돼 기대감이니까 사실 그 어제의 그 중국과 관련된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 여지는 예. 부양 여지는 미국보다는 더 많은 상태입니다. 뭐 미국이 금융 완화 쭉 추진했죠. 근데 작년에는 중국이 코로나 통제가 잘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 폭도 많고 통화적 유통 속도도 많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통계가 많다, 부채가 많더라도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여지가 미국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서 정책 실현에 대한 가담감이 높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이렇게 위안화를 절상시켜 온 것은 미국에서도 좀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는 문제가 되는 게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물가 부담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느냐? 그럼 미국으로 전기시키면 어떠냐? 중국의 제조업 물가가 미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냐? 생산자 물가를 전가시키면 소비자 가격이 증가하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중국산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밑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람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앞서 전 앵커랑 같이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발표하는 게 먼저 발표하는 게 좋습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중에 발표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오늘 증시 안정에 기여했던 측면도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를 나오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오늘 안정세를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음에 따라서 미국으로 전가시키지 않느냐. 그럼 미국은 방어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그 달러를 강세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위안화 절상, 그다음에 달러 강세, 신환율 전쟁. 근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됐다는 얘기죠. 네.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안정, 미국의 소비자 물가 안정, 환율 전쟁 우려 줄어들어. 중국도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그다음에 미국도 달러 부분에서 굳이 강세를 가져갈 부분이 없죠. 왜냐? 지금 미국이 달러 강세를 이렇게 가져가면 수출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출에. 그래서 그런 것이 외환시장, 시장은 인터마켓 간의 시장 흐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증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그렇게 연계시켜서 달러 인덱스가 시청자 여러분 95레벨까지 떨어졌어. 붕괴돼서 신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으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우려가 그동안 신환율 전쟁에서 절상 이렇게 달러 강세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95레벨을 갑작스럽게 깨지게 된 거다. 원달러 환율 1190원인데 오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예상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2월 PPI와 그리고 미국의 12월 CPI와 관련해서 좀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플레 쇼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붕괴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연초부터 인플레 쇼크, 미국의 국채금리 악몽 이렇게 네. 됐는데 시장은 떠나지 마라. 많은 이게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일부 대학 교수가 이걸 계기해서 주식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래도 불구하고 주식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는 쪽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 것은 그때 말씀드리면서 MIT 대학의 요시 셰프겟의 몰릭 이펙트 즉 채찍 효과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좀 이 문제를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안정되고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도 안정됐으니까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이렇죠. 시청자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소매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가 유통업체가 있고, 그 전 단계에 제조업체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제조업체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공급망이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는 원자재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매 판매 업체에서 딱 해서 주문량이 착 되면 거기에 이제 딱 주문에 따라서 유통업체에서 이만큼 대주세요. 유통업체에서 오면 제조업체에서 또 이렇게 대주세요. 생산해 제주세요. 주문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공급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어렵습니다. 어려가지고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앞에 슈퍼가 100개의 라면뿐이 팔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제 재고를 가져가야죠. 재고. 그래서 5일치 재고. 그래서 500개죠. 500개를 가져갔다. 근데 이제 자, 페드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금융 완화를 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줬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사정이 이자 부담도 적고 네. 그다음에 지원금 줬으니까 전행권 주머니 상이 넉넉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소매 판매에서 더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2배로 증가했다. 200개로 증가했다면 5일치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1000개죠. 지금 네. 200개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자, 저거 물량에서 800개를 주문한다는 얘기입니다. 800개. 예. 그러면 이제 800개를 유통업체에 제조업체에 주문하겠죠. 그건 제조업체는 뭐냐? 거기서부터는 식자재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더 강하게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갑작스레 주문량이 100개에서 정부의 지원감, 그다음에 페드의 금융 완화에서 지금 소득 사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증폭적으로 뒤로 백업이 될수록 아까 백업이 될수록 수급에서 보면 증폭적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파괴됩니까? 안 파괴됩니까? 파괴되는 거죠. 네.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가치사지 붕괴됐다. 공급망이 붕괴됐다. 생산자분의 코스트가 증가한다. 생산자 물가 올라간다. 이런 쪽이 채찍 효과다. 그래서 이제 체계 효과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스페인의 그 투를 구경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투사가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 이렇게 흔들더라도 네. 소가 딱 이렇게 흔들려서 꼬불꼬불 하는데 등에 딱 맞으면 소가 그냥 아파서 혼잡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채찍 효과면 여기서는 힘을 주지만 구불구불해서 저 끄트머리 채찍의 끄트머리에는 엄청난 힘이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것이 생산자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제는 거꾸로 역으로 역채찍 효과를 내면 물가가 안정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급진적 출구 전략을 취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0월까지는 물가가 안정돼 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급진적 출구 전략, 급진적 출구하면 그 채찍 효과의 반대적인 측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안정 이렇게 되죠. 올해도 뭐냐 어제도 연준 그 인사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FOMC 의사록 12월에서 급진적 출구 전략 되지만 인플레 문제에 쓴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다. 네. 낙관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바로 이 같은 측면인데요. 바로 중국의 12월 달 생산자 물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이 MIT의 요 스태피겨스의 물윅 이펙트 채찍 효과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발표와 함께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지금 경제학에서 보면요. 스탠포드랑 MIT가 최고로 지금 그렇습니까? 경제학에서 최고 명문학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로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MIT의 스테피 교수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자의 관심은 1월 FOMC에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야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것도 1월 25일에 하는 올해 첫 회에서 지금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죠. 예. 2차 고비가 1월 FOMC 회의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예상치보다 사실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물가의 레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높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지난 12월 FOMC에 나왔던 급진적 출구 전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 했죠. 그래서 300억 달러 축소 테이퍼링 종료 3월 달에 금리 인상 곧바로 연결시켜 시중 유동성 대조 축소. 그러면 오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1월 25일 전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더 이상 발표하지 않죠. 실업률은 3.9%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이니까 자 물가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사항. 일단은 통화정책 지표는 기준금리인데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올해 8차례 이런 얘기에서 네. 국제금리 악몽에 처했던 그런 에이스 패닝 문제는 많이 완화됐다는 측면이 오늘 주가가 어제에서 올라갔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대자배 축소는 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희박한 쪽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해서 자 미국 증시에서 보면 대자배 축소 이 문제가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면서 결국 유동성 장세일 때는 주가의 이렇게 하락에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완화되는 이런 측면에서 1월달 25일 하는 FOMC 회의 결과가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시각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의 체감적인 지표는 12월에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이제 1월 달에 보면 체감적으로 익숙했다는 러닝 바이 튜닝 기간도 있어. 시장 참여들이 똑같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경과했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 표는 바로 가지가 않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1월 달 회의도 이렇게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복발을 합니다는 취임하고 곧바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이 취임이 2월 말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첫 회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 입장에서는 사람은 똑같지만 임기가 교체하는 식에서는 증시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의 미국 증시의 안정을 찾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증시 움직임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2년 코로나 장세에서 완전히 이렇게 변하죠.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도 또 낙관적이 나오네요. 국내 바이러스 전문가 입장에서는 3만 발에 종료될 것이다. 오미크론에서 네. 벗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 많이 되니까 시청자는 빨리 그런 측면에서 읽으셔서 뭐 나름대로 방안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가져갔던 측면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과 중국을 할 때에 미국의 내수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증시에서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좀 수출 비중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볼 땐 미국 주식은 빅테크 업종을 좀 줄이고 전통적인 주식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ETF도 작년에 빅테크 업종을 집중시키는 ETF에서 좀 분산화시켜서 KDI의 한국의 그 환경지수를 편입된 ETF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켜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서 빨리빨리 정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복구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작년에 잘 됐기 때문에 또 잘 되겠다. 작년에 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손실 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시각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투자 전략과 함께 또 물가지수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